구독, 좋아요. 자, 김민석 문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했는데 김민석이 또 발언을 한 것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해석이 될 수 있는 그 발언을 했어요. 기념사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25 참전 용사 등 1000여 명 정도 같이 참석한 자리였는데 뭐라고 했냐?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참전 용사들이 앞에 있는 데서 어떻게 이 발언을 해석하세요? 군대도 뭐 안 갈래서 안 간 게 아니라 이제 미 문화원 점거농성을 뒤에서 배후 주도한 혐의로 형을 사는 바람에 군을 안 갔지 않습니까? 예. 군을 이제 그 뭐 안 갔고 병역이나 안보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그 운동권의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유엔 참전의 날 그 베테랑 노병들 앞에서 얘기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국무총리니까 가서 한 건데, 자,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여기까지는 맞아요.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죠. 튼튼한 국방을 구축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그 평화는요, 그 안보가, 나라의 힘이 있어야 돼요.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인 이유가 뭡니까? 힘이 없어서 우리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중립국이다? 벌써 스위스란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재력을 바탕으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확고한 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련도, 지금의 러시아도, 또 미국도, 그리고 그 어떤 나라도 스위스를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중동전을 이기면서 지금도 그 수억에 달하는 이슬람교와 맞서서 싸우고 있는, 뭐 이스라엘을 편들자는 게 아니에요. 안보라는 게 어떤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대북 그 제스처, 지금 아까 뭐 앞서서도 허영커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 뭐 김여정이 아무 관심도 없다. 왜 니네들 혼자 난리냐. 뭐 이런 메시지를 바라는 것 자체가, 아니 왜 두 국가론이라는데 자꾸 무슨 통일부를 그 남겨놓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동영 보고 그 얘기한 대로 빨리 통일부란 이름 빼고 한반도부로 바꾸란 얘기예요. 예. 평화교류부. 지금 평화란 말을 그 정동영도 그렇고 이종석도 그렇고 김민석도 그렇고 이 소위 자주파, 소위 그 운동권 주류, 86주류들이 네. 엄청나게 평화란 말을 잘못 쓰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친북과 친중에 의한 그러니까 타협에 의한 평화예요. 그런데 그런 타협에 의한 평화가 가능한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바 아닙니까? 더군다나 저분들은 누구예요? 김민석이 말할 때 저 앞에 앉아서 혀를 끌끌 찼을 분들이 누굽니까? 목숨을 바쳐 젊은 날 수억 많은 전우들의 그 시신을 뒤로 한 채로 그 자유를 지켰던 지금 90주를 넘으신 노병들이에요. 거기에 군대도 안 가고 양키 고홈을 외치던 그런 그 운동권의 핵심 총리가 와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니 저게 과연 저 자리에 안 갈 수 없어서 갔겠지만 저 얘기를 에 공감하는 그 노병들이 과연 얼마나 됐을 것이냐.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김민석 총리의 발언의 의미도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좌파들, 이재명 정권의 핵심 관련자들이 이 김정은의 핵개발이나 중국의 서해 지금 점차 서해 지역을 장악하려는 이유도, 이게 아마 이제 북한과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맺어지면, 그것이 체결되면 전쟁이 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지금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영국과 독일에서 체인벌리 사례도 있지만 사실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같은 거는 그냥 종이 쪼가리 문서에 불과하잖아요. 그 좋은 말씀 하셨네요. 그 네. 2차 대전 전에 영국의 총리가 네. 챔벌린이라는 사람이 네. 히틀러를 만났었어요. 네. 히틀러를 만나가지고 히틀러 좋은 사람이던데 절대 우리는커녕 폴란드 침공 안 하겠던데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그 유명한 유화 정책이란 말이에요. 어피스먼트. 거기도 피스가 들어가네요.
그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히틀러가 나중에 그 한 얘기가 있어요. 참 챔벌린 그 친구 어리숙하대. 그래가지고 폴란드를 군합발로 짓밟고 뭐 그야말로 파리를 그냥 점령하고 영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잠수함 유투인가요? 그 잠수함에다가 뭐 미사일로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이제 처칠 총리가 등장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습니까? 네. 극명한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평화가 지켜진 적이 없어요. 과거 로마 제국이 수많은 황제들이 명멸했습니다만 그 로마의 그 제국이 수천 년을 간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딱 두 가지였다. 하나는 변경을 잘 지켰다. 변경. 야만족. 예. 야만족의 침략으로부터 변경을 잘 지켰다.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영화 첫 부분에 보이는 게 그런 거예요. 변경을 막았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근데 그 아들이 개판을 쳐가지고 그때부터 로마가 변경이 무너지면서 야만족에 의해서 침탈을 당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경제죠. 경제는 빵이에요. 빵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그 빵을 주는데 실패한 황제는 암살되거나 쫓겨나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라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책무. 안보와 경제다. 그게 돈 뿌려가지고 쿠폰 나눠주는 경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현재 이거 관세 협상 잘못돼가지고 저는 분명히 일본과 EU가 얻어낸 15%는 절대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니 모든 지표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15%를 해줄 미국이라면 우리를 이렇게 대하질 않아요. 트럼프 얼굴 한번 못 보고 대통령하고 딱 20분 통역 끼고 그것도 관세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덕담한 거가 전부인 예. 이런 상태에서 초짜 장관들 얼굴도 못 본 무슨 구윤철이니 김정관이니 하는 사람들이 판넬 들고 가서 좀 설명하고 31일 내일 시험 날인데 그 전날 독서실 가고 과외 붙인다고 갑자기 성적 나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결렬에 준하는 실패가 예정돼 있다. 그런데 어떤 언론도 어떤 그 정부 당국자도 어떤 여당의 그 책임 있는 사람도 이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왜? 이거 얘기했다 큰일 나게 생겼거든. 마지막 희망이 지금 남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희대의 희망 고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민석이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사를 했는데 그 기념사를 좀 한번 살펴본 겁니다. 가장 확실한 안보가 마치 종이 문서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평화에 대한 망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우리가 싸울 때 힘을 가지지 않는 싸움은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건 늘 알고 있는 역사적인 법칙인데 아직도 그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 더군다나 참전용사 앞에서 그 기념사를 했던 사선을 넘었던 분들 앞에서 그걸 했던 기가 막힌 장면이 있어서 그걸 잠깐 살펴봤고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문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재난 상황을 이유로 해서 여름휴가 신청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페북글을 통해서 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방통위 중에 상임위원이 있죠. 상임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반격을 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페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렇게 중요한 기관인데 지금 상임위원 단 한 명으로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집권 세력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어요. 이진숙 위원장이. 이 상황 일단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참 이런 거죠. 앞서서 이제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가 이런 게 있었어요. 토요일자에 예. 김현 민주당 의원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관할하는 상임위의 간사죠. 네.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과방이 지금 간사죠. 네, 과방이 네. 지금 법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이에요. 근데 이 폐지가 별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라벨갈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대로 있어요. 그걸 어디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거 미디어 무슨 뭐
제가 이름도 다 못 외우겠어요. 뭐 길어요. 미디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서류상으로 그 위원회를 아마 폐지하고 땅땅땅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키고 이것이 이제 대통령에게 가면 대통령 당연히 이진숙 위원장 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배석도 하지 말라 국무회의 했으니까 넘어오는 대로 인가를 하겠죠. 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를 왜 없앱니까? 이 중요해서 그 이진숙 위원장 휴가도 못 가게 하는 그 방송통신위원회를 네. 그냥 내년 8월 24일까지가 임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국회에 불러다 망신도 주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이 뭐 이런저런 압박도 하고 해도 저 임기 내년 8월 24일까지인데요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래서 휴가도 가지 말라고. 이거 일주일 휴가 다 휴가 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재난 상황인데도 휴가 가겠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 휴가 신청을 한 거다. 휴가 신청이 이루어질 때는 비도 안 올 때예요. 근데 그게 이제 넘어오니까 지금 비 오는데 어딜 가? 방송통신위원회 사령 컨트롤 타워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해야지. 언제부터 그렇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겼다고? 그러니까 그걸로 반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휴가를 못 가게 된 이진숙 위원장이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산과 들로 혹은 해외로 여행 가겠다는 거냐. 나 집에서 내 집에서 좀 쉬겠다는 건데 그거 누구나 어떤 국무위원들도 그런 식으로. 근데 국무위원회 휴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휴가 갑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휴가 그때 제가 그 이야기 나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 뜻은 뭐냐? 반려의 뜻은 영원히 휴가를 좀 가라. 예. 뭐 이거 뭐 일주일 갖고 되겠어? 한 50년 휴가 가지? 뭐 그런 의미예요, 그게. 그런데도 이진숙 위원장이 알았어요. 휴가 안 가면 되지 뭐. 나는 그냥 그 시원한 그 방송통신위원장실 나와 가지고 뭐 별 일도 없는데 뭐 내 자리 지키고 일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방금 허앵커에 얘기했지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5명입니다. 당연직 상임위원장인 이진숙 위원장 빼고 네. 이렇게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대통령과 여권이 임명할 수 있는 게 3명 그리고 국민의힘이 임명할 수 있는 게 1명이에요.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이 계속 하는 얘기가 이재명 정권이 3명 임명해 주라.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러면 임명하지 않겠어요? 그럼 5명이 되잖아요. 네. 독임제 기관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어. 그렇게 해달라는 건데 그렇게 해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물론 3대2로 판판이 모든 의결을 다 민주당 여권 이재명 정권의 뜻대로 할 수 있죠. 네. 다만 그 의사봉을 계속 이진숙 위원장이 두드리게 하는 걸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자체를 보기 싫다. 그렇지. 그냥 위원장도 싹 우리 편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진숙 몰아내기법을 하나 발의한 거예요. 지금 지난 주말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3명을 임명을 해 주시라고 한 얘기는 국무회의 나올 때마다 했대요. 몇 번 안 나왔지만. 네네. 그런데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 대통령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강유정이 뭐라 그래요? 강하게 질책했다.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진숙 몰아내기법이에요. 그냥 라벨가리. 그런 게 이제 돈이 좀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모든 서식을 새 이름으로 바꿔야 돼요. 간판도 바꿔야 되고. 그 돈이 또 들겠죠. 그런 게 뭐 돈 몇억 원이 뭐 20억 원이 돈이겠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 만약에 그 이진숙만 몰아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건 라벨가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라벨가리 하는 그 유일한 목적은 이진숙을 내년 8월 24일까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앉혀두고 싶은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부분의 성격을 우리가 딱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진숙 위원장의 페북의 마지막 대목이 조금 울림이 있던데요. 페북에 올린 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어봤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만 나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 지금 화면에 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페북 마지막에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어봤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만 나에게 돌을 던져라. 저 설명해 드릴까요? 대의를 뭐라고 생각했을지. 저걸 본인이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요?
대의라는 게 뭐냐? 네. 이진숙을 대변하는 상표가 뭡니까? 이진숙 하면 생각나는 상표. MBC 기자 시절에 종군 기자요. 여기는 바그다드입니다예요. 예. 그걸로 이진숙은 떴고 오늘날의 이진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이진숙 위원장 딸이 5살이었답니다. 사실 지금 와서야 편하게 얘기하지만 그때 걸프전 때 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그 미군 미사일을 생각해 보면 거기 들어간다는 건 사지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어봤던 전력이 있는 사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5살 난 딸을 서울에 놔두고 나는 그때 중동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목숨을 걸고 보도를 해본 적이 있다. 그거 정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나에게 돌을 던지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 수긍이 갔습니다. 수긍이 갔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동명이인 이진숙이 물러나서 그렇지 안 물러날 때 두 이진숙을 가지고 글들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랬죠. 이런 이진숙 저런 이진숙. 지금 하나 남은 보수의 이진숙은 정말 저렇게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아마 그 김현이 발의한 법이 추석 전에 발의돼서 통과되고 이진숙 위원장은 아마 강제로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진숙 위원장 페북글 한번 좀 살펴봤고요. 조국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을 만났다는 소식이 알려졌죠.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특별 접견 형식으로 면회가 이루어졌다 이런 게 알려지면서 광복절 특사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원식 의장이 조국을 만난 게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세요? 8.15 광복절 특사에 힘실으러 간 거죠. 물론 사면권자는 이재명입니다. 예. 대통령이 하겠죠. 그런데 그 국가의전서열 2위 아니에요. 예. 국회의장이 특별면회를 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모스탄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가 10분짜리 일반 면회를 신청했죠.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네. 그거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딱 잘랐잖아요. 네. 불어. 자, 우원식이가 조국을 만나러 가는 거는 일반 접견도 아니고요. 네. 특별 면회예요. 네. 그래서 장소를 변경하는 그 접견이라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 가끔 나오잖아요. 담배도 피고 뭐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소장 보고 야 뭐 좀 더 갖고 와 이러는 면회예요. 저게. 그런 특별 면회를 한 거예요. 시간도 안 나와요. 말이 30분인데 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편안한 방에서 진짜 뭐 시켜 먹으면서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면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보도가 안 되게 조용히 갔다 올 일이죠. 근데 여발한 듯이 갔잖아요. 국회의장이 조국 전 대표를 만나러 갔다. 조국이 우원식 후원회장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인연도 있고 또 조국 혁신당이 지난번 대선에 그 대선에서 3번 투표용지란이 비었잖아요. 네. 그 원래 조국이 있었으면 나갔을 겁니다. 그 조국 혁신당이 그 투표를 그 후보자를 안 냈잖아요. 그 누가 안 내라고 했을까요? 그게 뭐 박은정 의원 정도가 정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조국이 안 낸 거예요. 내지 말라 그래서. 네. 그래서 기호 3번이 없는 바람에 사실 만약에 기호 3번이 나왔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조국이 만약 감옥에 있으니까 누구 적당한 사람 내세워서 조국이 옥중 메시지 띄우고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담이 지금 있는 국면이잖아요. 그 재헌절 특사 때 그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묻어가려고 조국하고 송영길 소나무당 전 대표 지금도 대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두 명한테 묻어서 자기도 재헌절 특사 나가려고 그 꼼수 썼던 적 있죠. 예. 그때 이제 재헌절은 좀 빨랐고 자 이제 8.15 광복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좀 나가야 되겠다. 지금 조국 혁신당이 계속 그렇게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제에 조국 혁신당은 계속 그런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거죠.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49%로 이겼고 네.
8% 차이 났는데 조국 혁신당이 만약 후보 냈으면 5% 이상 못 얻었겠어요? 거기에 이준석이 8%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아무도 장담 못 하는 거 우리 공로 잊으시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여기에 국가의전서열 2위. 저번에 7월 17일 재연절 날 밤에 그 한우 떡갈비, 전복전. 나는 전복전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감자전 먹으면서 우리는 현장파 할 때 있었던 게 우원식 아닙니까? 예. 그 말을 한 게 우원식이에요. 그 우원식이 지금 주말에 특별면회를 가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게 만들었다? 누가 봐도 8.15 광복절 특사에는 우리 조국 전 대표 좀 포함시켜 주세요라는 무언의 압박 같은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의미가 가장 컸다고 보고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10분간 일반 면접을 간수가 보는 데서 창살 앞에 두고 만나는 일반 면접이에요. 구멍난 데 하나 있고 이것조차 못하게 한 이 이재명 정권이 이런 식의 특별면회를 거리낌 없이 허용합니까? 이게 법의 공정이고 이게 법의 형평이고 이게 사회 정의고 법의 정의입니까? 조국이가 명색이 서울대 형법학 교수예요. 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조국이 입시비리 혐의로 구속된 기간을 보면 작년에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나흘 후에 수감됐으니까 그게 2024년 12월 16일에 수감이 됐으니까 지금 계산을 해봐도 8.15까지 계산을 해봐도 8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이, 내년 2년 형기가 내년 말이잖아요. 예. 누가 봐도 20년 형기도 아니고 예. 12년도 아니고 아니 뭐 얼굴 좋아졌다고 들려요. 감옥 안에서 사색도 하고 책도 많이 읽어서 예. 내년 말까지 못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왜 광복절 특사에 조국이 나와야 됩니까? 그래놓고 법의 형평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3분의 2는 맞춰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내년 이맘때쯤 가서 한 그 연말로부터 3개월 역산하면 9월쯤 되네요. 네, 네. 그때 가서 나 석 달은 좀 봐주소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좀 객관적 그것도 저는 반대합니다만 그때는 아닌데 아니 이제 꼴랑 겨우 8개월 살아놓고 특사에 포함되겠다? 만약 이 특사는 그야말로 또 한 번의 소탐 대실이다. 소고기 지키려다 지금 그 관세협상 전체를 잃게 생긴 마당에 조국 하나 광복절 특사로 풀어주려다가 더 큰 여론의 역풍을 부를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릴게요. 자, 조국의 특별 사망과 관련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엇갈리는 시선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연히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이쪽 진영 내에서는 조국 사면을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해왔고 민주당 내에서도 강득구원도 뭐 어제 이야기를 했죠. 조국의 의연한 모습을 보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탄압 판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을 석방해야 된다. 그리고 일종의 좀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조국과 이재명과의 관계도 볼 때 석방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한편의 입장이고 또 한편에는 실제로는 친명 진영과의 잠재적 경쟁자인 조국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움직일지 또 국민 여론도 반대 여론이 좀 더 높다. 석방 특별사면에 대해서 그 두 이야기가 좀 다 같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사실 이재명이 결단할지가 생각을 해볼 문제인데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사람의 의견이 맞서겠지만 네.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대선 때 진 빚을 예. 얼마나 더 크게 생각할 것이냐 그걸 과연 빚으로는 여길 것이냐 조국 혁신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이 예.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이었다 혹은 무엇보다도 그 인정하지 알 수 없는 일종의 그 빚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측면이 크면 해줘야겠죠 해주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중도를 지금 어쨌든 껴안으려고 하는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그 조국 트라우마가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걸 또 건드려서 또 한참 또 민감한 요새 지금 또 2030 세대들 그 형평 문제에 대한 갑질
강선우가 일으킨 또 강선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국이 생각나잖아요. 또 갑질 아니에요? 또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년 6월에 지방선거다. 이렇게 봅니다. 조국 혁신당은요. 만약 조국이 특별 사면으로 나오게 되면 복권도 시켜주겠죠. 하는 김에 그러면 정치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표가 또 당연히 될 것이고 이번에 뭐 이준석이 단독 출마해가지고 뭐 거의 북한식으로 93%가요? 98%. 예, 뭐 어쨌든 거의 뭐 온라인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그냥 뭐 날랜 호랑이를 만들겠다. 날렵한 호랑이. 살찐 무슨 뭐 고양이가 아니라 네. 뭐 하여튼 말은 잘해요. 그런데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또 대표가 되겠죠. 오너니까. 그런데 여기저기 이 지방선거 또 만약에 그 특히 호남 지역 지난번에 졌잖아요. 졌던 적도 있잖아요. 담양군수 재보선에서 조국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재명이 유세를 갔었는데도 졌어요. 자, 호남 지역의 조국 혁신당은 당으로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네. 지역구 의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2월 지자체 선거에서 입 닫고 있겠습니까? 후보 안 내고 있겠어요? 안 그래요. 저는 강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초국이 부산 출신이니까 경남에만 그 경상도 일원에 뿐만 아니라 호남의 또 정통성을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호남에 집중적으로 기초단체장이라든가 이런데 후보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럼 누가 불리해질까요? 그 점도 아마 이 계산기로 두드려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어떤 게 좀 더 크냐. 그리고 이 문제는 또 어디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냐면 관세 협상이 편안하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타결이 돼야 돼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아요. 그렇다고 하면 조국 문제의 우선순위는 좀 뒤로 밀릴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 지금 그런 얘기할 때야 지금. 예를 들어서 8월 1일 시한을 넘기면서 이게 만약 꼬였다고 해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이게 혼란이 일어나요. 그러네요. 그때 가서 8.15 광복절 특사하고 삼립방 공장 가가지고 뭐 한가롭게 앉아 간담회할 시간이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그 주요 언론들 거의 모든 언론들이 지금 이 목전에 닥친 검은 백조를 못 보고 있다. 이걸 어마어마한 지금 이 불현듯 나타난 지금 이 엄청난 변수, 이 악재를 지금 애써 외면하고 있다. 잘 되겠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개입하지 않고 베센트와 그 러트닉이 이렇게 홀대한 나라와 주요국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요국. 일본과 비견되는 좋은 협상 성과를 낸다는 것은 공부 안 하고 계속 놀다가 벼락치기 과외 딱 하루 하고 우등생 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일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관세 협상부터 시작했는데 다시 마무리는 또 조국 얘기하면서 이 시급한 현안에서 조국을 특별 사면을 해야 될 문제인지 거기에 8월 1일 이전에 관세 협상 타결이 안 되면 닥쳐올 이재명 정권 지방선거 염두에 두겠지만 그 상황에서 조국의 특별 사면까지도 다뤄봤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구독, 좋아요. 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예. 어제 상당히 우려스럽기도 하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 중에 하나가 김민석의 친형 네. 김민웅 뭐 촛불행동의 대표라고 하는 김민웅, 이 김민웅 씨가 올린 글 때문에 상당히 파장이 큽니다. 더군다나 현직 총리의 친형이 직접 페이북에다가 양키 고음을 외친 시기 됐습니다. 양키 고음, 1980년대에 유행했던 양키 고음, 양키 제국주의를 운운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도 주장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저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도 막 그런 관련된 글도 올리는 상황이 재현됐는데
이 상황 어떻게 일단 평가를 하세요? 일단 이제 김민석, 김민웅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미 브라더라고 할 수 있죠. 예. 반미 브라더인데 일단 김민웅 이제 김민석 총리의 형인 김민웅 이제 씨가 이제 촛불 행동의 상임 대표입니다. 이분이 그렇죠. 이제 나서서 양키 고홈이라고 있는데 일단 이 단어 자체가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이 단어가 워낙 오래전에 사용한 단어입니다. 80년대. 이제 민주화 운동한다면서 학생 운동권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인데 아직까지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단어를 끄집어서 다시 소환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양키라는 게 이제 뭐 미국을 상징하는 건데 뭐 제가 양키 얘기 조금 해도 됩니까? 네, 네네. 예. 양키가 원래는요 그게 미국을 상징하는 단어가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 미국에 있는 특정 지역인데 북동부를 얘기하죠. 뉴욕에서 버먼트 있는 그 주인데 그게 북동부가 영국이랑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미국을 이제 신대륙을 이제 자기는 신대륙을 부르죠. 그래서 발견해서 식민화할 때 그때 네덜란드 사람들이 많이 미국 북동부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네덜란드 사람들 성이 이름이 얀 씨가 많아요. 얀. 그래서 양 드복이라고 혹시 아세요? 영화 감독. 예. 아주 유명한 영화 스피드하고 뭐 트위스터 영화 감독 때 그분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얀 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물어봐도 양 뭐라 그러고 저 사람 물어봐도 양 뭐라 그랬었다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 또 많은 성이 키스예요. 키스. KEES인데 키스 KIS 말고요. KEES인데 이 키스라는 사람도 되게 네덜란드 성이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미국 그 네덜란드에 그 국토부 차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도 키스 머시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키스가 많다 보니까는 그걸 붙여가지고 양키스라고 부르면서 그게 양키즈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뉴욕 양키즈처럼 그게 고유명사화 됐는데 예. 약간 느낌은 원래는 양키즈가 지금 고유명사 쓰이고 있지만 뉘앙스는 약간 비하는 그런 뉘앙스를 담기긴 합니다. 그래서 반미운동을 할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한때 반미운동을 할 때 양키 고홈이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됐었는데 이 구호를 다시 꺼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80년대에 머물러 있고 어떤 논리라든가 근거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감성과 정서에 호소하면서 또다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갈라치기 이런 거를 또다시 시도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김민석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네. 김민석이 최근에 스스로 나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미 문화원 점거 관련된 사건도 어떻게 해명했느냐. 그건 반미운동 차원이 반제국주의 운동 차원의 문제제기 점거 관련된 사건이 아니고 5.18 문제를 알리기 위한 그래서 나는 민주화를 사실상 미국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아주 앞뒤가 텅텅 빈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을 한국의 14번째 자치단체로 만들자는 그런 취지의 발언도 하면서 이 총리가 지금 뭔 생각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나 하고 곳곳에서 막 탄성이 나오고 여러 가지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김민석 형제 브라더스 김민석과 김민웅의 속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이 반미 브라더가 역할을 분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형은 이제 광장에 나가서 여론을 선동하는 역할. 이거를 이제 형이 맡는 거고요. 역할 분담론 같은 그럼요. 거요? 역할 분담해가지고 동생은요. 그러면 국무총리 즉 제도권에 들어와서 형이 외쳤던 여론의 어떤 선동이 먹히면은 어느 정도 반응이 있으면 그거를 제도화 들어와서 실제로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한미 동맹 이렇게 해서 70년 넘는 끈끈한 혈맹 관계를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서서히 고리를 푸는 거죠. 늘 고리를 풀어가지고 친중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종북으로 가는 그런 스텝을 밟기 위해서 형과 동생, 자기들은 용감하다 그러겠죠. 용감한 형제들처럼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그 형들이 역할을 나눠가지고 여론을 선동하고 내가 국무총리에서 실행하는 이제 그런 이제 역할 분담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최근에 알려진 소식 중에 미국의 입국 비자 심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한국 연예인들 중에 누가 이거 가려다가 비자가 승인이 안 나서 못 갔다 이런 얘기 들리지 않습니까? 네네. 김창욱 씨, 자우림 씨 이 미국 공연을 하러 갔다가 목전에 두고 무산되는 사례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서 댓글에서 CIA 신고 이런 얘기도 김민석, 김민웅 CIA 신고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 미국의 비자 관련된 승인 문제에 관련해서 이 단순한 행정적 차원 문제를 넘어서 지금 비자 거부 배경에는 출연자들 지금 김창옥이나 자우림 같은 인물들이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자가 사실상 승인이 안 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치적 성향이나 좌편향 문제나 반미활동 이력 문제나 이런 문제를 자세히 살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분석도 있어요. 그런 분석이 있는데 미국의 공식 입장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공식 입장은 그렇죠. 공식 입장은 행정적인 문제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검증하는데 좀 지연된다. 이런 이제 설명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창욱 씨가 지금 못 나갔다는 걸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김창욱 씨라 가지고 뭐 연설 많이 하시죠. 무슨 강의하시고 스타 강사를 알고 있는데 이분이 미국의 LA에서 공연을 하려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25일 날 미국에 있는 한 매체에 따르면 김창욱 스텝하고 김창욱 씨하고 미국에 가려고 입국 심사를 받는데 스텝 전원이 다 지연되거나 아니면 거부되는 이런 상황이 결국은 발생해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될 상황이 여지가 안 보이다 보니까 결국은 LA 공연 자체를 취소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또 자우림 씨가 나오느냐? 자우림 씨는 지난 3월입니다. 지난 3월에 미국에서 공연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입국 심사가 진행이 안 돼서 취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공교롭죠. 이분들이 전부 다 대체적으로 반미주의적 발언을 많이 했었었고요. 친민주당 성향에서 좀 극좌파적인 그런 활동을 좀 하셨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들께서 CIA에 신고를 해서 이런 활동하신 분들이에요. 미국 가면 미국 같은 뭐 심사국에서 좀 참고하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정보를 많이 좀 이제 보내준 것 같아요. 그게 쌓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들어오는 입국 비자가 딱 뜨면은 이게 자동 알림이 뜨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싹 스크린 하는데 야, 김창욱 씨 혼자만 안 들여보내고 스텝만 들여보내면은 이게 나중에 문제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스텝 아예 전체 통으로 좀 나눠서 보자라고 하면서 묶어버린 것 같아요. 묶어가지고 아예 통으로 이제 입국을 지연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김민석은 스스로 일단 반미주의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네네. 이게 상당히 이 문제를 털고 가지 않으면 스스로도 아마 총리로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불편한 관계들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반미주의자라고 이제 본인이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화들짝 뭐 저희가 놀라고 막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미국에 가야 할 일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죠. 국무총리다 보니까는 해외에서 뭐 외교적인 일이라든가 또는 뭐 또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 대신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영에 못 간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이제 국무총리 역할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본인이 반미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이제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본인은 어땠습니까? 미 문화원 점거해서 실형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다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반미 활동한 사람들이 미국에 못 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다 특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철저합니다. 미국에 대해서 반미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2013년에 미국 비자가 한번 거부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것 때문이죠. 1989년도에 전대협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미 대사 관저에 들어가서 점거 농성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기록이 쭉 남아있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이 그때 당시 국회 외교통상위위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주 국정감사를 못 갔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딱 출국하기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유럽으로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는데 국회의원 할아버지가 와도 반미주의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비서실장 하셨던 임종석 비서실장 이분도 2001년도에 미국 비자 신청했는데 못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 좀 웃긴 게 뭐냐면 임종석 이분의 딸은요 미국에 또 있는 거 아세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또 미국에 가서 좀 자기 SNS에 뭐 올렸는데 그게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이 좀 뭐 표현을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평범한 가정의 딸이라 그러면
걸칠 수 없는 옷이라든가 액세서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걸쳐가지고 저 사진에 찍힌 인스타에 찍혀 있는 거 지금 치장하고 있는 것들 다 돈으로 따지면 얼마냐 몇 천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임종석 본인은 반미 운동가 출신인데 그 딸은 미국에 가서 굉장히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 가지고 한번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뭐 그런 분이 많죠 민주당에서는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다시 좀 돌아가서 김민웅의 이 네. 소식, 이 간단한 소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반인들의 좌파 운동권들이 그냥 페이북에다 올리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총리의 친형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저격하고 양키 제국주의 운운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사실은 주한미 대사관 같은 데서 매일 이걸 본국에다 타진을 하잖아요. 네. 이런 중요 사안들 총리에 관련된 주요 인물들 중에 친형 관련된 이것도 한국의 동향을 보고할 텐데 당연하죠. 지금 관세 협상이라는 여러 가지 지금 저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주한미군 역할 제주적 문제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보고 올라가면 미국 궁극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우선 협상 대상에서 우리는 최후순을 밀리는 거죠. 네. 필리핀, 지금 인도네시아 이런 데 협상 다 끝났습니다. 중국도 네. 조만간 끝낼 거고요. 일본도 뭐 끝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이제 협상, 관세 협상 대상자인데 우리나라가 그 대상전에서 맨 꼴찌인 이유가 뭐냐. 더군다나 장관 같은 경우는 협상을 하러 가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기 1시간 전에 취소 통보를 받았어요. 그것도 뭐 아주 긴급한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는 데만 해도 시간이 뭐 열 몇 시간 걸리니까 그 사이에 해결해가지고 만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부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친중 행보, 그다음에 국무총리의 이제 반미 성향, 거기에다 이제 국방부 장관까지 굉장히 좀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인사입니다. 안규백 씨가 왜냐면 지난번에 동해에서 한미일 해상 군사 훈련하는 거 그거를 정보를 사전에 자기 SNS에 올리는 바람에 중국 정보함이 와가지고 미국 잠수함이 거기에 참여를 하려던 거를 못하고 결국은 철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천억에 수십억에 수백억에 또 이제 돈을 들여서 하는 한미일 군사 훈련인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까? 잠수함이 거기서 돌아다녀야지 북한 잠수함 역할을 해가지고 가상 훈련할 수 있는데 중국 정보함이 나타나니까 미국이 이제 돌아가면서 군사 훈련이 취소가 됐던 그 사건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이 이제 지금 국무위원으로 이제 대거의 위치를 잡고 정동영 같은 경우도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하고요. 고용 노동부 장관도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주요 국무위원들이 북한에 대해서는 주적이 아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거리를 둬야 한다.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다니까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미국은 좀 우리나라를 우선순위에서 배제시켜 가지고 브라질처럼 나중에 한 방에 큰 보복 관세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먼저 김민웅의 어떤 페북 글 양키 고음, 양키 제국주의를 외치는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김민석이 이제 답을 해야 될 때입니다. 김민석이 답을 해야죠. 사실은 총리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자기 형이 과하게 했다든가 최소한 어떤 답을 해야죠. 침묵하고 있으면. 근데 김민석 국무총리 좀 웃긴 게 뭐냐면 총리실에서 기자들한테 알림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기사 쓸 때 김민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꾸 김민석 국무총리의 친형이라는 말을 붙이지 말라. 붙이지 말라고요? 붙이지 말라고. 그러면 뭐 기자들 뭐라고 붙여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빼고 그냥 우리는 따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꾸 엮어서 기사에 소개하지 말라라고 알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알림이지. 그게 사실 기자들 입틀만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 지 좋은 것만 지금 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지금 언론사들이 또 저널리즘 역할이 따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지금 언론에 입을 막을 하다가는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김민웅과 나는 별개니까 엮지 말아라. 입장 안 밝히겠네요. 그 상황을 살펴봤고요. 자, 문제의 인물 최동서 인사혁신차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강선우 이 의원 관련된 갑질 논란이 매일 거의 터졌는데 지금은 최동석이 그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톤을 딱 받고 문제의 발언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
41% 국민들은 우매하다. 그 41%는 김문수 후보를 찍었다. 김문수 후보를 찍은 국민들은 우매하다.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발언을 직접 합니다. 한번 그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40%가 지금 그 김문수를 지지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우매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우매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우매해져서 국민들이 우매해서 지난 대선 때 김문수를 저희 40%라고 얘기했는데 뭐 실제는 41%죠. 지지했다. 우매한 국민들이다. 그 뒤에 이어지는 거 보면 그래서 정치 독일 사례를 얘기하면서 정치 교육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이 우매한 국민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저 말을 한 제가 언제냐면요. 예. 6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닷새 뒤에 예. 저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선에 몇 번째 나왔죠? 두 번째 나왔죠. 네. 첫 번째 나와서 떨어졌습니다. 그 저 말대로라면요. 그때 국민들은 지금보다 우매한 국민 수가 더 많았다. 그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우매했었고 그러네요. 지금은 과반수로 조금 떨어지만 여전히 많은 수가 우매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지금 100만 공무원, 지방 공무원 합하면 100만입니다. 100만 지방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장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절반을 아직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요. 좋은 선장이라면 자기 선원들을 잘 다독여서 협치를 해가지고 배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이제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좋은 리더십이죠. 그런데 지금 저 최동석 이제 여기서 인사혁신처장의 말대로라면은 지금 이제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41% 선원 있지 않습니까? 그 선원들을 다 바다에 던져야 돼요. 우매하니까. 그리고 이건 교육도 해서 안 된다. 뭐 교육도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뭐 독일식 교육을 얘기하는데 이게 교육과 관계없는 거죠. 본인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생관 가치관인데 그걸 어떻게 교육을 해서 인위적으로 바꾼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금 체제를 좀 우리가 확립하고 있는 자유민주 진영의 체제는요, 이미 사회주의 경쟁과, 이렇게 그 결과를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국가와 경쟁을 통해가지고 1990 초에 소련과 동유럽이 붕괴되면서 자유진영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미 경쟁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런 식으로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적 체제에 대한 망상을 그 그리움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저런 분이 우리나라 공무원 고위공직자로 있다는 게 정말 참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최동석 인사처장의 발언 다른 장면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는 그 이재명의 자신의 형수의 욕설한 것 관련해서 형님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체계와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민주적 체계가 집안에서 부딪힌 것이다 해서 아주 이상한 논리를 끌어들여서 전통과 민주 마치 현대가 부딪히는 그런 체계에서 그래서 형수한테 욕설을 했다는 식으로 저런 식의 궤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의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이재명이 자기 형수한테 욕설하는 게 무슨 국가정보원의 공작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웃음이 나오는데 국가정보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그 예산 아세요?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 국가정보원이 하는 일은요 굉장히 고급 정보를 다루는 아주 기밀 조직이기 때문에 몇 명인지 또 예산도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런 이제 아주 이제 국가적 사명감을 띈 사람들인데 이런 정보 요원들이 고작 한다는 게 이재명 이제 당시 뭐죠? 성남시장인가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형수하고 전화기로 싸우면서 욕설한 거 가지고 그걸 어떻게 뒤에서 매니플레이션 해가지고 조작했다고 말하는 거 참. 그러면 예를 들면 너무 황당한 것 국정원의 같아. 공작이었다면 국정원이 이재명을 통해서 욕설을 하게 했다는 공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얘기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럼 그러니까 이재명이 조종당한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지 그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어떤 부분을 건드려 가지고 형수한테 입에 차마 제가 못 담죠. 입에 옮길 수 없는데 그런 신체 관련된 욕설을 했다.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 납득이 될 건데 도대체 어떻게 꼬드겼길래 아니면 어떤 부분을 쿡 찔렀길래 형수한테
그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는지 설명 없이 저렇게 말한 것은 그냥 궤변에 불과하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체계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런 사람들은 그냥 숭배자입니다. 숭배자. 누구를 그냥 숭배하고 저 숭배 대상 이외의 사람들은 전부 다 적이고 전부 다 악이야. 그러다 보니까 왜 지금까지 얘기한 유튜브 보면 이재명 대통령 빼고는 전부 다 난사하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대표,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장관, 그리고 비서실장까지, 정무수석까지 전부 다 완전히 뭐랄까요? 이 사람 논리대로 하면 완전히 아주 아주 뭐 쓰레기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비난을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발탁을 해가지고 정부에 요직에 앉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발탁해서 요직에 앉힌 이재명 대통령 뭡니까? 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황당합니다. 예. 자, 그 문재인 조국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 마침 나왔으니까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조국이 과거 평산마을에서 만나 건배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죠. 혹시 관련 사진 있습니까? 예, 문재인과 조국이 평산마을에서 건배한 사진, 그 관련된 사진이요, 아니면 뭐 좀 다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죠. 문재인 조국 관련 비난하는 사진, 이미지 관련된 거 올려주세요. 그런데 이때 이제 최동석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무능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 무능한 사람들끼리 서로 존경한다. 국가적 재앙을 만든 자들 정치판에서 몰아내야지 하면서 문재인을 저격을 했어요. 뭐 이건 자기들 좌파 진영 내에서 그렇게 평가를 한다니까 그것까지야 저희가 탓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자, 사진을 저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죠. 쭉 사진 이미지가 있으면 쭉 보여주세요. 그런데 제가 좀 우습게 느낀 장면은 이런 겁니다. 조국을 저렇게 180도 바뀐 조국 평가하면서 2022년에는 유능한 조국이다. 2023년대는 재능 섞일 필요 없다. 이렇게 해놓고는 지난해에는 조국혁신당이 창당되자 있어빌리티 막 전형적 금수저 이렇게 확 말을 바꿨어요. 한때는 조국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가 갑자기 바뀌었는데, 아니 저런 것들은 뭐 자기들끼리 한다고 치고, 저는 이 장면에 주목했어요. 저것을 보았던 윤건영 의원의 문제입니다. 윤건영 의원이 최동석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인사처장 말 과했지만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임명권자 몫이다 하면서 이렇게 아주 강도 높게 비판도 안 하고, 저 사람 인사혁신처장 저거 부적절한 발언 정도가 너무 과하다. 저 인사혁신처 맡기에는 부적격이다. 저 경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꼬랑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좀 더 웃기는 것 같아요. 일단 최동석 처장 먼저 얘기를 하면요. 예. 최동석 처장의 저 말이 딱 또 틀린 말은 아니야. 논란은 되고 있는데, 예. 논란은 되고 있지만 딱히 우리 쪽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저기 좌파 진영에서도 좀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이재명을 이제 숭배한다는 거죠. 이재명을 뭐랍니까? 민족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내린 이제 사람이라고 그랬었고요. 민족의 축복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예. 북한에서 쓰는 용어죠. 예를 들면 뭐 결의 등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랍니까? 최고 존엄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약간 동화되어 있는 사람 같다. 그래서 저는 북한식의 사고방식이 상당히 머리에 좀 장착되어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용한 용어를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윤건영 의원이 이런 이제 최동석 처장의 말에 대해서 딱히 비판은 또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무엇을 노리고 있나, 무슨 생각하나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정권에 있으면서 장관자를 한번 받아보려고 좀 아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친문 이제 계열인의 사람들이 최동석을 비판하고 있죠. 이때 어떻게 하면 딱 빛이 날 수 있습니까? 혼자 비판 안 하면 돼. 그리고 인명권자를 존중한다. 이렇게 하면서 은근슬쩍 이재명 대통령을 감싸주면 돼요. 네. 그러면은 친문에서 지금 비판 성명 연사한다면 김경수라든가 고민지가 이런 분들이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윤건영 의원은 이렇게 안 한 거 보니까는 봐봐.
나는 이제 친문이지만 나는 그래도 편들어주는 사람 나밖에 없잖아. 다른 사람들 말고 친문에서 누구 챙겨주려고 그러면 친문에서 한 명 정도는 왜 상징적으로 누굴 좀 챙겨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사람은 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신호를 보내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좀 비상식적인 입장을 취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자, 최동성 문제 살펴봤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관세 협상의 주요 쟁점들 중심으로 몇 가지만 좀 살펴보죠.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게 있죠.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해서 미국에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미국에서 요구한 게 농축산물 수입 개방을 요구한다.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쌀과 소고기 문제인데, 물론 다른 농작물도 있습니다만, 쌀과 소고기 문제죠. 그런데 이 소고기 문제가 가장 또 그 중에 쟁점인 것 같아요. 미국산 30개월령 이 소고기 수입 확대 문제가 지금 한미 간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부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협상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박찬대, 정청래 두 사람은 광우병 막 운운하면서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안 된다, 수입 확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하고 있어요. 그 30개월 소고기 이게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이게 2008년도에 처음 나왔죠. 네. 2008년도 이제 광우병 얘기가 한창 이제 광풍이 불 때였습니다. 이것도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요. 노무현 정부 때 2007년이죠. 노무현 정부 때 2007년 한미 FTA 협상을 타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세부적으로 후속 조치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MBC 좌파 매체 친민주당 매체인 MBC가 나서서 PD수첩에서 인간 광우병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유명한 장면 있죠. 주저앉는 소 한 마리. 네. 그거를 계속 보여주면서 인간 광우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일단 팩트만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인간 광우병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제 주장이 아니라 이건 과학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과학입니다. 자, 인간 광우병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정부 출범하자마자 3개월 만인가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제 선동에 이끌려서 나온 많은 시위자들이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면서 정부의 국정 동력이 좀 힘을 많이 뺏겼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뭐냐?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수입 안 한다라고 하면서 그게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렇게 넘어와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30개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우리 정부에서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 그랬으면 민주당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대규모로 광우병 시위하겠죠. 소 끌고 올라왔을 겁니다. 소 끌고. 끌고, 소 끌고. 남태령 지금 지나고 남태령을 있어요? 트랙터가 아니라 소 끌고 아마 올라왔을 겁니다. 네. 소 염을 광화문에서 막 준비해가지고 소 염을 먹이면서 음매하면서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런 선전선동을 기가 막히게 하는 민주당 아닙니까? 근데 지금 조용합니다. 지금 왜 정권 잡고 미국과 현실적인 협상하다 보니까 이거는 맞는 거거든.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실제로 대만하고 일본은요 30개월 넘는 소 수입하고 있습니다. 예. 2019년, 2022년부터 각각 대만과 일본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나라는 축산업계가 뭐 공무원들이 바보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은 뭐 비과학적인 그런 정부입니까? 아니죠. 과학적으로 확인해가지고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그 수입했을 때 자기가 국익이 더 크다는 것, 수출해서 얻을 게 더 많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걸 안 하겠다고 버티는 집권 여당의 대표 주자 후보자들 아닙니까? 이게 이제 말해야 될 법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현실에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집권 여당의 대표를 하면서 계속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참 크나큰 비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청래 박찬대의 반응을 보면 스스로가 찬 그 족수에 지금 갇혀 있는 꼴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에 소고기 이 30개월령 이상을 먹게 되면 다 인간 광우병 걸릴 것처럼 뇌성송 구멍탁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시 소고기 30개월 이상
짜리 먹게 되면 아 그런 일 없다, 안전하다, 사실상 안전했다. 그렇죠. 이렇게 자백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딜레마인 거예요 지금. 지금 이재명도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그 관세 협상할 때 정면에 안 나와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과거 했던 말 다 부정해야 되거든.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 했던 말,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말과 지금 대통령 하는 말이 딱 영상으로 캡처돼서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말 뒤집은 게. 그 장면을 잡히기 싫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부산 내려가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 나올 전재수나 밀어주고 있고요.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아닌 대전 비서실장이 지금 관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익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비서실장한테 맡기고 자기는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미국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하면서 31일까지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지금 관세 효력이 생기는데 31일까지 늦춰서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다고 안 해요. 한꺼번에 하면 우리가 그걸 일일이 다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한꺼번에 때려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 이 소고기 30개월령짜리 먹으면 그거 먹는 청산가리 먹겠다고 하는 청산규리? 청산가리 먹겠다는 김규리는 어떻게 예. 되는 거예요? 아 그분 글쎄 그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건 모르겠네. 지금 아니 저 예. 가끔 한 번씩 저 아 영화도 뭐 영화에 얼마 나오긴 하죠. 전 하던데. 예. 글쎄 그분이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뭐 이재명 정부에서 뭐 책임을 져줘야 되나 아니면 공식 사과를 하고 좀 국민들 앞에 이번 기회에 이제 이미지를 좀 바꾸는 길을 만들든지 본인이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좀 내가 지나쳤다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실 나도 당했다 나도 쏘갔다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 용서할지도 모르죠. 그때 뭐 모르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때 어렸었으니까. 청산가리 김규리도 이번 기회에 저기 나오네요. 광우병 2008년 득실 5월이니까, 걸리는 야. 속볕에 수입.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게 낫다. 17년 전이니까 네. 17살 나이가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세상을 좀 이제 알만한 나이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나이가 어려서 잘 몰랐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네. 자, 말에는 책임을 져야죠. 그걸 그 정도로 해서 국가 사회를 혼란을 하는데 주역으로 참여를 했고 그로부터 김어준부터 여러 자기의 정치적 스폰서들한테 재미를 봤으면 뭐 저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도 재미도 보고 여러 가지 떴으면 청산규리는 이제는 스스로 이제 자백하고 그 책임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되겠죠. 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김재동, 뭐 MBC만의 문제는 아니죠. 뭐 김재동, 김어준, 뭐 주진우, 뭐 수많은 인물들이 주진우가 그 주진우가 아닙니다. 우리 예. 주진우 말고 죄송합니다. 저쪽에 있는 주진우입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 우리 주진우 아닙니다. 아니고요. 정봉주 뭐 이런 그 전봉주도 오랜만에 듣네요. 예, 이런 사람들 그렇게 선동을 했으면 이제 소고기 30개월령 지금 수입한다고 하니까 김미화도 있다 얘기하네. 누가 밑에 얘기하네. 누구요? 맞아. 김미화. 그죠. 이 사람들을 뭐 합니까? 지금 광화문에 그 대규모 고깃집. 농성을 해야지 지금부터. 농성장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이재명이 소고기 30개월령 수입하면 우리는 청산가리를 입에 넣겠다. 지금 그 농성을 해야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뭐죠? 삼보 백배? 삼보배, 예, 삼보배 있죠. 예. 예. 세 걸음 걷고 이제 절을 100번 하는 그런 거죠. 정도로 사과를 하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예, 선택을 해야죠. 그래야지 국민들 좀 용서 안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해서 얻는 수익이 660억 달러인데 이게 네. 우리나라 돈으로요. 91조가 됩니다. 91조.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 미국에서 수입하는 소는요. 8%예요. 8%. 뭐 1억 7천만 그러니까 달러인가?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화날만 해요. 우리는 미국이 엄청나게 수출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일자리를 만들고 1차, 2차, 3차 밴드 산업까지 다 성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수익을 코딱지만큼 하니까 미국이 화날만 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만큼 다시 또 거꾸로 하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줘서 앞으로 계속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 자유진영, 풍요로 가는 자유진영들과의 건전한 관계를 만들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관세 협상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자동차 이걸 안 할 수가 없어. 예. 자, 자동차 우리나라 여러분 여름 휴가가 왜 7월 말 8월 초에 있는지 아세요?
뭐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 책에도 나옵니다. 현대자동차가 7월 말 8월 초에 휴가를 갑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만 따지면 몇만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때 보이는 거고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1차, 2차, 3차 밴드 업체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휴가 날짜에 맞춰서 관계된 모든 회사가 다 휴가를 가게 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 여름 휴가가 현대자동차 휴가가 7월 말 8월 초가 된 겁니다. 이거는 경제학을 뭐 공부 안 한 사람도 아는 내용이에요. 그럴 정도로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EU가 자동차 15% 관세 받았죠. 일본 15%입니다. 자, EU의 그 가장 대표적인 차는 뭡니까? 벤츠 아닙니까? 벤츠 15% 관세 받고 미국 팝니다. 렉서스 15% 관세 받고 미국에 팝니다. 자, 우리나라 제네시스 25% 관세 받고 미국에 팔면 미국 사람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죠. 네. 아무래도 독일차, 일본차가 품질 경쟁력 우수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거기에 비춰서 뒤지지 않을 만큼 매우 뛰어난 기술력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옛날하고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너무 뛰어난 기술력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직 브랜드가 그만큼 고급화되기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메꾸고 있습니까? 가격 경쟁력으로 메꾸면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차만 현대자동차만 25% 받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관련된 거기 있는 회사들 일하는 사람들 일자리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5% 관세를 받으면 안 된다. 반드시 일본 이상의 관세,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12.5%라고 그러는데요. 12% 정도라도 관세를 받아야지 경쟁력,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거다. 자, 이런 중요한 상황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한가하게 말입니다. 지금 부산 내려가서 지금 내년 지방선거 지금 전재수 밀어주기를 하고 있고 말입니다. 아, 네, 열받아서 갑자기 말이 나오네요. 예, 열받았네요. 네네. 자, 막 김미화 이야기 나오니까 강성범, 리승환 뭐 싹 다 나오는가요? 여러 사람 막 이름이 쏟아져 나오네요. 뭐 그때 당시에 상당히 그 무대에 서고 막 선동적인 발언하고 인간광우병으로 해서 모두 다 죽는 거다. 우리 아이들 뇌가 다 구멍이 뚫리는 거다 했던 자들 이제는 책임 있게 이야기를 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저는 광화문 농성을 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 소고기 30개월 수입하게 되면 30개월령 수입하게 되면 이재명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 그렇게 지금 광화문이나 시청 앞에서 농성하면 박수 쳐줄게요. 자, 그런 정도로 입에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고 결기가 없다면 자, 그 사람들 머리 꿇고 사과는 해야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이 관세 협상 중에 하나만 살펴볼게요. 자,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 대사 이미지 혹시 있습니까? 자, 미국의 이번 관세 협상에서 주역들이 여러 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특히나 이 주미 일본 대사였던 야마다 시게오 이 사람이 취임 직후부터 약 20개 미국의 주들을 막 돌아다녔다고 하죠. 그래서 요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게 미국의 주지사들과 만나서 사전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처를 해왔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본국에서 여러 가지 본국과 협의를 하면서도 미국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주요 관계자들을 막 집중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러트닉 장관을 포함해서요. 그런 장면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반대로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했느냐? 주미 우리 주미 대사 본국에 소환 조치를 했죠. 그렇죠. 조현동 주미 대사. 그래서 미국에서 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 주요 통상 협상 관련자들하고 친밀한 관계도 유지하면서 협상과 관련된 미국 측 의혹을 사전에 파악하고 한국 측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오히려 귀국시켰어요. 완전히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적 대응을 한 겁니다. 이제 제가 기초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어떻게 이 상황?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요, 진짜
국익은 진짜 국익을 후순위에 두고 진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 그리고 그다음에 본인 사법 리스크 이제 퉁치는 거 이거에만 관심이 있지.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이것만 관심이 있지. 국익을 위해서 어떤 판단할 것인가 이런 건 깊은 고민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야마다 시게오 이분은 굉장한 이제 친화력 같이 아주 외교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외교 행사장 가지 않습니까? 와인 딱 한 잔 들고 그 플로를 싹 다 부른대요. 그 정도로 뛰어난 친화력을 가지고 외교에 거의 재능이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분인데 그런 분이 미국의 20개 주를 다 돌면서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역할을 충분히 했던 거죠. 그랬던 분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도 모자란 판인데 조현동 주미 대사를 우리는 오히려 한국으로 귀국을 이제 조치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로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분이냐면 아그레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타국에 대사를 보내면 그 나라에서 동의를 해준 절차인데 아그레마이 보통 3개월에서 길면 6개월도 갑니다. 근데 조현동 대사는요 아그레마이가 한 달도 안 돼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빠른 이례적인 아그레마이 받은 이제 케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미국 정가에서 신임을 얻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거기에 남겨둬 가지고 미국 관계, 미국 조야들 전부 다 만나가지고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라든가 또 막혀 있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플레이어 역할을 해주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한국에 들어와라.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보낸 사람이니까 꼴보기 싫다. 들어와라 하면서 오히려 외교적 역량을 더 추락시키는 그런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두산 계열사 사장하다 장관된 지 며칠밖에 안 된 분이 지금 가서 지금 협상한다고 지금 막 발 동동 구르고 뛰어다니고 있고 또 미국 협상단이 스코틀랜드 간다니까 그거 따라간다면서 또 따라갔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만나지도 못해. 자기들 출장 가니까 우리 거기 있을 테니까 따라와 해서 또 따라가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계속 만날 때마다 갑자기 취소하고 또 만나고 하는 걸 또 뒤집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어지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무지한 무능한 외교를 보여주고 있는 끝판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끝판왕이다. 그 아주 대비되는 중요한 장면이네. 마지막으로 이 주제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자, 조국 특별사면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막 떠올랐네요. 국회의장이 특별 접견도 하고 강북구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 막 나서고 여기에다가 지금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이 직접 나서서 조국의 특별 사면을 요청한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저는 왜 이 불자께서 그 많은 우리 이제 지금 구치소나 교도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속돼 있는데 이제 8개월 정도밖에 이 수감돼 있지 않은 조국을 딱 찍어서 조국만을 특별사면을 요청했는지 조계적 총무원장의 특별사면이 이상하긴 합니다. 많은 이런 범인들 특별사면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왜 조국만 요청했을까? 이상한 장면이긴 한데 어쨌든 큰 흐름상 전방위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양상이에요. 지금 이제 국회의장이 조국 이제 전 장관을 만나러 한번 갔다 그러더라고요. 교도소에. 교도소에 갔죠. 갔는데 남부 구치소인가요? 아마 거기 간 것 같은데 국회의장이 접견을 간 건 아마 처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장이.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 보니까 인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옛날에 2014년에 우원식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은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뭔가 이제 위로 차원에서 갔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좀 묘합니다. 왜냐하면 8.15 특사위기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갔다는 것은 뭔가 우리나라 삼보위원 중에 한 명이 갔다는 것은 행정부에다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불교에 계신 조계종 총무원장이라고 그러는데 저분이 다른 분에 대해서도 저렇게 이제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보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저렇게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만 저렇게 특별 사면 요청한 사안을 보냈다 그러면 저분이 글쎄요 많은 불자들이 뭐 또 종교적 믿음은 믿음이 있는 거고 또 정치적으로는 또 자기 각자 다양한 가치관이 있는 건데 그 가치관을 본인이
함부로 대표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계종의 어떤 대표적인 고위직에 있는 분이신데 조계종을 대표해서 마치 조국 전 대표를 특별 사면 요청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불자들 사이에서도 썩 좋은 평가를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그러면 이재명 요청을 하려면 예. 조계종 총무원장이 뭐 조국뿐만 아니라 이번 계의에 많은 민생 사범들과 같이 해야죠. 정치범 관련된 인사들과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광범위하게 해라. 조국만 특별하게 딱 찍어서 할 게 아니라 그 속에 그냥 조국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 그냥 이게 불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품으려고 했다면 그런 더 고생하는 사실은 교도소에 있는 사실은 저보다도 범죄 행위가 뭐 중범죄도 아니고 아주 경범죄에 대해서 사실은 구속돼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엄청 많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특별 사면을 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생 사범들, 뭐 네. 생계형 사범들 이런 사람들 풀어주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박수 칠만 했을 거예요. 종국에서 충분할 수 있는 얘기니까. 네. 그런데 그런 사람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조국 장관 범죄 혐의가 뭡니까? 자녀 입시비리 아닙니까? 집에서 컴퓨터로 포토샵 해가지고 경력 지면서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고 의전원에 들어가는데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파렴치한 입시 비리를 저지른 분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 불과 7개월밖에 지금 복역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풀어줘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예. 자, 2부에 이준우 대변인 모시고 뭐 최동성 문제, 광우병 관련된 소고기 1위 30개월령 조국 사면 문제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